한우 농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아시아 동물의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일선입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강의할 제목은 한우 주요 질병과 예방관리 요령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한우에서 가장 중요한 이 송아지 설사병, 그 다음에 호흡기 질병, 버즈미리 등등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송아지에서 질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죠. 따라서 우리 소설이 보시게 되면은 이 아침 저녁으로 이 찬 공기 이런 데 노출되게 되면은 상당히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송아지들이 질병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특히 그래 야간에는 이 보온을 해주고 그다음에 낮에는 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충분하게 환기나 그다음에 보온을 좀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한우는 겨울철에 질병 발생이 높죠. 그래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설사병, 그 다음에 호흡기 질병이 되겠습니다. 갓 태어나는 우리 한우 송아지는 일반적으로 이 초유를 조기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후 처음 몇 시간 이내에, 수시간 이내에 면역글로불린이 함유되어 있는 초유 섭취는 약물에 의한 치료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이런 초유를 충분하게 먹게 되면은 설사병이나 폐렴의 발생이 줄어들게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설사병이나 폐렴으로 송아지 폐사되는 게 10마리 중에서 한 7마리에서 한 8마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21일 이내에 설사병의 원인을 알기가 어렵지만은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 키트 등을 이용해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송아지는 성우에 비해서 큰 수에 비해 가지고 추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체온이 만약에 1도씨가 떨어지게 되면은 생리활성 물질이 13%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절기라든지 겨울철에 이 추위는 송아지 설사병이라든지 호흡기 질병에 걸리는 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관찰할 것이 뭐냐면은 잘 먹는지 안 먹는지, 사료를 남기는지 안 남기는지, 그 다음에 털 상태가 좋지 않은지, 눈이라든지 코가 건조하지 않은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젖바늘 송아지에서 적정 온도는 13에서 25도 되어야 됩니다. 자, 송아지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생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절대 중요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매일 기본적인 관찰을 해야 됩니다. 원기라든지 식욕, 그 다음에 거동, 호흡, 비경, 눈, 귀 등등을 관찰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체, 병원체, 이 병원체에 대한 대책도 세워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추운 바람이라든지 차운 공기가 직접 송아지에 닿지 않도록 깔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도포를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농장 출입할 때 소독을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사의 청결입니다. 우사가 지저분하면 우사 내에 오방이 지저분하면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면역이나 저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유를 반드시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온을 하기 위해서는 저녁 모포 같은 거 씌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초유를 얼마나 빨리 먹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건강한 송아지를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자, 세균이나 이 바이러스, 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체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면역력을 줄 수 있도록 노출을 지연시키고, 그 다음에 초유와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을 극대화합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를 보호하고 건조하게 하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초유라든지 우리가 약물을 먹일 때도 반드시 송아지의 목을 들고, 이 반듯하게 목을 들고 해서 먹여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사이입니다. 이 사이에 들어가는 이 우유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식도구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식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 송아지가 태어나서 한 보름 동안은 식도구를 통해서 우유를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소화시킵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료라든지 사료 중에 우리가 농사료, 조사료를 먹으면서 나중에는 이리가 점점 커지게 되겠죠. 자, 이 송아지는 성우에 비해 가지고 몸에 있는 지방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체온 조절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1위가 완성되는 3개월까지는 스스로 체온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보온을 해줘야 됩니다. 보온을.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송아지 설사로 인해 가지고 폐사율이 뭐 3%, 뭐 30%까지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농장마다 다소 차이가 많습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게 되면은 60일 이내를 포유기, 젖바는 시기로, 그 다음에 2달에서 6개월까지를 육성기로 가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 같이 발병률이 70.9%, 젖바는 시기에. 이때 많이 죽죠. 그 다음에 설사는 언제 주로 많이 발생하냐? 포유기입니다. 포유기에. 그 다음에 폐렴이라든지 이런 호흡기 질병은 육성기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게 되면은 저기 태어나서 송아지 때는 1위가 30%고 그 다음에 4위가 70%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자랐을 때는 1위가 80% 되겠죠. 자, 요거는 여러분 선생님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입식 한 달 이내 대개 농장 외부로부터 경매시장으로부터 송아지를 구입할 때 가장 묻어서 들어오는 질병이 뭐냐 하면은 호흡기 질병입니다. 호흡기 질병. 그래서 누차 제가 강조하지만은 반드시 외부에서 사오거나 외부 농장에서 사올 때는 지속성 항생제, PPS라든지 GPS 같은 지속성 항생제를 반드시 주사 맞추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들어와서 스트레스 때문에 호흡기 질병이나 설사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거래되는 6개월령에 보시게 되면 조상을 보시게 되면 가장 압도적으로 호흡기 질병이 많고 그 다음에 소화기 질병, 설사죠. 그 다음에 기타 질병은 버짐이 걸렸다든가 이런 한 마리 사오게 되면 우리 선생님 농장의 다른 소들한테 전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추위,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뭐 겨울철이 됩니다만은 이 추위에 대한 대책을 우리 선생님들이 좀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보온입니다. 보온하는 방법은 물통이 있고 담요, 히터, 그다음에 틈새 바람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워터컵, 겁수기 있죠. 그래서 여름에는 냉수, 겨울철에는 온수를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송아지 키우고 있는 사육사에 햇빛을 충분하게 쬐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깔집을 두텁게 깔아주는 것도 하나의 보온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환기입니다. 환기고 그 다음에 청결이 되겠죠. 자, 송아지가 추위를 느끼는 주거리는 몸이 더러워졌을 때, 예를 들어서 똥이라든지 오줌에, 그 다음에 차가운 물체에 닿았을 때, 그 다음에 찬바람이 몸에 접촉할 때입니다. 자, 보온 방법도 방법이 있습니다. 목을 보온하는 방법. 보온하는 방법입니다. 목을 따뜻하게 하면은 송아지 몸의 방어능이 높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목토시, 머우라, 머플러, 목티, 목스카프를 이용하면은 설사병도 빨리 치료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있는 자켓이죠. 이 자켓은 작게 태어난 송아지, 질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모포 등을 이용해가지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물에 젖으면 안 됩니다. 따뜻하고 가벼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아지 자켓을 입혀놨는데 거기 젖어 있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여기 보시다면 우리 선생님들 보시다시피 이게 자켓이죠. 이 자켓은 작게 태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우의 생시 체중이 25kg 내지 뭐 한 30kg 되는데 만약에 20kg, 뭐 18kg 체중이 적게 태어난 것은 자켓이 적당하고 이것은 언제까지 이 착용을 해야 되냐면 한 달입니다. 1개월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송아지도 가장 추위를 타는 부위가 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겨울철에 옷이 되면은 목등이라든지 스카프 같은 거 끼고 있죠. 그래서 송아지도 이런 머플러 같은 것을 해주면은 어떤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어능, 저항력을 높여가지고 송아지 설사병이 걸렸다. 빨리 치료가 되죠. 그럼 언제까지 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개월입니다. 자, 두 번째가 청결입니다. 깨끗하게 해줘야 되겠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은 이 추위를 타죠. 감기 걸리죠. 송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똥이라든지 오줌에 묻어 있으면은 이 설사라든지 호흡기가 걸린다 이거죠.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기입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불쾌한 냄새가 난다. 이건 환기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호흡기 질병입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우 농가에서 가장 벌칙거리가 뭐냐면은 설사병과 호흡기 질병이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생 시의 관리. 자, 만약에 태어난 송아지가 숨을 안 쉬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합니까? 콧구멍, 비강. 비강은 손가락이라든 볏짚 같은 것을 자극하거나, 안 그러면은 찬물 있죠. 냉수. 냉수를 갖다 끼워 얹으면은 자극을 받습니다.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소는 뭐냐면은 한우는 초식동물입니다. 초식동물은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식동물의 위에 상위 동물에 비해서 육식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실 때 신경 쓰셔야 되는데 만약에 송아지가 어미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이거 송아지 보러 들어갔다가 안전사고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코만 닦아주고 이 코에 점막에 대한 물기만 닦아주고 나와야 돼요. 그거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어미소가 다 핥아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전사고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찰. 같이 하는 송아지는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사람 원숭이를 빼고는 모든 동물들은 엄마의 젖을 빨기 위해서 30분 정도 되면 자기가 스스로 일어서서 엄마한테 젖을 빨러 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걸어가서 젖을 빠는지, 그 다음에 기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초유입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사람하고 원숭이는 혈, 용모막, 성태반이라 엄마의 뱃속에서 새끼, 태아한테 항체가 인행이 됩니다만은 동물은 전혀 그게 없습니다. 태반의 구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 글로불린이 태반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초유를 조기에 먹여야 되겠죠. 초유에. 이 면역 글로불린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감마 글로불린. 이게 뭘 하냐면 면역 방어 기능을 한다 이겁니다. 자, 충분하게 초유를 섭취 못하면은 수동 면역 부전이 일어나는데, 자, 초유를 다 먹었다고 면역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면역이 생기는 게 아닌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서 10에서 60% 정도가 존재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서 15.6%가 발생해요.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는 얼마냐? 전체적으로 조사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역 글로불린 농도가 밀리리터당 10mg 미만일 때는 수동 면역 부전, 즉 FPT라고 합니다. FPT. 이게 바로 위에 있는 것이 수동 면역 부전입니다. 요 밑에 이제 면역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충분하게 초유를 먹었다 해도 면역이 생기지 않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생 후에 초유 섭취 경과 시간에 따라서 면역 글로불린의 혈청 농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빨간 선을 보시게 되면은 태어나서 45분에 초유를 섭취한 겁니다. 그게 적시죠. 근데 여기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6시간째. 그 다음에 그 밑에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12시간. 그러니까 언제 섭취했느냐에 따라서 면역 글로불린의 농도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좋냐? 조기 급여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초유 관리의 요점입니다. 초유 관리는 4Q. 영어로 이제 Q가 시작되는 걸 따가지고 4Q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양입니다. 퀀터티. 양이 충분하냐? 부족하냐? 대개 우리나라 한우에 초유 생산은 유방이 작기 때문에 이 태어난 송아지가 배고파요.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양이 중요하죠. 그 다음 두 번째, 6시간 내에 조기에 급여를 퀵리스. 그 다음에 질입니다. 질. 자, 엄마소가 영양 상태 좋으면은 그 초유 중에 지방이
송아지가 먹고 소화가 잘 되는데 엄마사가 비쩍 말랐어요. 그러면은 그 나오는 초유는 뭐예요? 몸에 있는 지방이 동원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됩니다. 설사가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저기 있습니다. 처음 새끼를 낳는 초산후, 그 다음에 여러 번 새끼 낳는 소를 경산후라 그러죠. 근데 처음 새끼를 낳는 초산후는 초유의 면역 그로브린 농도가 경산후에 비해서 25%가 떨어지 75%밖에 안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초산후에서 태어난 송아지한테는 냉동 초유를 녹여서 추가로 더 먹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스트레스를 최소화해 조용히. 자, 여러분들이 식사하는 동안에 옆에 시끄러워요. 이게 먹는데 신경 쓰이죠. 그래서 개도, 쉽게 말하면 개도 사람 먹을 때, 밥 먹을 때 건드리면 물라 그럽니다. 그래서 먹을 때는 최소한 조용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키우라 그럽니다. 자, 요거는 뭐냐? 여기 청색은 송아지 혈청 중에 IgG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녹색은 송아지가 초유의 항체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24시간 하루 지나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 빨간 선은 뭐냐면 초유 항체의 수준입니다. 초유 항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송아지가 태어나서 6시간에서 12시간이 초유를 섭취할 수 있는 황금시간. 즉 다시 말해서 이때 좀 충분하게 먹여줘야 송아지가 건강하게 자란다 이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하고 사람 태반의 구조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영장류, 사람 원숭이는 뭐요? 혈육모막성 태반이죠. 근데 소 같은 반추동물은 결합직 육모막성 태반이라 세균이나 바이러스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송아지들이 태어나면 뭐요? 태어난 적시는 면역이 하나도 없다 이거다. 면역이 하나도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초유를 먹으면서 항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혈육모막성, 그 다음에 결합직, 소면 결합직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항체 이행되는 겁니다. 사람 원숭이만 뱃속에서 벌써 항체가 이행되는데 다른 동물들은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초유를 먹여줘야 돼요. 요 옆에는 뭐냐면은 송아지 인령에 따라서 폐사율입니다. 대개 송아지들이 한 2, 3일은 괜찮다가 태어나서 5일 되면 설사하기 시작해서 20일 안에 발생자 치료가 안 되면 거의 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송아지를 관리하는데 20일까지 신경 써서 관리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우리가 초유 중에 면역그로브린 구성 비율이 어느냐? IgG가 85%를 차지하고 IgM 11%, IgA가 4%를 차지해요. 4%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초유를 충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를 차지한 IgG죠. 그 다음에 소장 세포를 통해서 큰 분자를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이야. 24시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초유를 가장 빨리 먹이는 것이 왜 좋냐면은 대장균에 감염되기 전 5시간 내지 6시간 이내에 먹여주는 게 좋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초유를 늦게 먹인다 이거야. 그러면 대장균이 들어와서 감염됐다 이거야. 그 이후에 먹여가지고는 효과가 반감된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유를 먹였는데 흡수되는 게 24시간이 끝나죠. 자, 이거는 초유를 섭취를 통해서 수동 면역을 획득하고 요 분홍색깔 진한 거는 뭐냐면은 송아지가 스스로 면역을 획득하는 능동 면역 획득입니다. 그래서 여기 떨어지고 서서히 올라가고 하는 요 시기가 면역의 공백 갭이 생기는 거예요. 요 때가 송아지가 설사를 한다 이거예요. 설사. 왜? 면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이거 지금 분만 후에 경과 시간에 따라서 면역력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송아지의 면역을 담당하는 게 흉선하고 골수하고 림파절인데 이것이 발육이 돼야만이 자체 면역을 탄생해서 성장하는데
사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개 면역이 올라가는 게 초유를 먹고 나서 일주일부터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초유를 충분하게 먹여야 됩니다. 자, 아주 재미있는 표입니다. 초유 중에 면역 호르몬의 송아지 혈청 중에 이행됩니다. 젖을 먹기 전에는 IgG가 0.32. 요거만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14시간째, 자, 6시간째 0.3이 그대로입니다. 10시간 되니까 서서히 올라가죠. 14시간 되니까 17.5이요. 하루 되니까 21.7이가 돼요. 그 다음에 3일째 되니까 유지되다가 그다음부터 뚝 떨어져요. 이때 설사 일어납니다. 설사가. 자, 그래서 엄마 소의 항체는 떨어지고 이 송아지는 일주일부터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사이가 면역이 공백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설사병이 발생하고 나면은 치료가 안 되면 호흡기 질병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발생합니다. 자, 초유를 먹으면은 거기 분자량이 건 면역 그룹인 분자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24시간 동안은 열어주고 있어요. 근데 24시간 지나면 다치죠. 이걸 가지고 폐쇄라 그래요. 흡수를 못 합니다. 그래서 24시간이에요. 과거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초유의 정의를 분만 후 5일까지 나오는 우유를 가지고 초유라 그랬는데 지금은 딸랑 하루입니다. 하루입니다. 24시간. 자, 초유 급여 방법 및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출생하고 적시 8시간, 24시간. 자연 포유가 아무래도 좋겠죠. 초유 중에는 수동 면역에 의한 신생자의 건강 유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초유를 얼마나 잘 먹이냐에 따라서 송아지 질병에 걸리냐 안 걸리냐 성패가 달려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산후에서는 초유 중에 IgG 함량이 정상에 비해 25% 떨어진다 그랬죠. 25%. 그럼 뭐예요? 냉동 초유를 추가로 더 먹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냉동 초유를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송아지 질병의 관찰 요령. 여기서 관찰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 선생님이 일상적으로 관찰입니다. 이 관찰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방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자, 동물들은 사료를 안 먹으면은 아픈 겁니다. 이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 밥을 안 먹어. 자기가 자의적으로 안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 엄마가 밥을 차려놨는데, 밥상을 차려놨는데 반찬이 시험 찼다가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동물들은 이상이 있는 건 사료를 안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자 떨어져 있는 거. 같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걸어갈 때 거동. 자, 똥을 잘 싸는지, 오줌을 잘 싸는지. 안 그러면은 똥이나 오줌을 못 싸서 배를 발로 차는지, 이거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체온인데, 체온은 소에서는 38.5도가, 큰 소는 38.5도가 정상이고, 송아지는 39도씨가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40도 이상 올라갔다 하면은 뭡니까? 해열제 같은 건 주사 놔야 되겠죠. 이때가 뭐냐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 호흡기 질병,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우리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시고 계신데 코로나19도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가면 사람은 정상적으로 36.5도입니다. 1도씩 올라간 37.5도씨 이상 되면 의심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숨 쉬는 거. 숨 쉬는 것도 호흡이 가쁘면 호흡기 질병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반추, 대세김입니다. 소들은, 이 한우들은 하루에 3분의 1, 8시간을 대세김질을 해요. 대세김질을 해요. 대세김질을 못한다는 소리는 뭐냐? 이해, 식체. 그러니까 과식 했다 이거죠. 고창증, 가스 차는 거. 그 다음에 위장에 염증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열이 있는 질병에 따라 대세김질이 줄어든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마리의 소가 있으면은 3분의 1 이상이 33.3% 이상이 소들이 대세김을 해야 돼요. 만약에 대세김하는 소들이 비율이 낮다. 이거는 뭐냐면은 농사를 너무 많이 먹어서 산성증, 애시도시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농사를 줄이고 조사를 좀 많이 증가시켜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코. 정상적으로 송아지나 큰소는 코를 보시게 되면 젖어 있고 차갑습니다. 근데 이게 체온이 열이 오르고 또 다음에 체온이 오르면은 말라 들어가요. 빼짝 말라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송아지 코를 볼 때 말랐냐 안 말랐냐를 봐야 돼요. 마르면은 뭐요? 바이러스, 열성질병. 건조하고 콧물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은 온화하고 할기해지. 눈에 눈곱 끼고 막 눈이 막 점막이 황색이라든지 결막이 충혈되어 있으면은 결막염이라든지 호흡기 질병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털도 바짝바짝 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술을 우리가 숫송아지를 많이 거세하는데 거세할 때 업무선단부에 업무가 있죠. 여기에 이제 오줌이 묻어서 내리기 때문에 백색의 작은 결석, 그 가루 같은 게 묻어 있어요. 안 그러면 갈색 가루. 요 결석의 시초입니다. 자, 송아지 설사병의 원인, 종류, 대체 요령입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태어난 송아지는 2주 동안, 보름 동안은 우유를 먹고 소화를 시킵니다. 사람의 이에 해당하는 게 소에서는 사이입니다. 사이에서는 뭐냐? 소화 효소가 분비되죠. 뭐 지방이라든지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설사병을 일으키는 세균은 송아지가 먹게 되면은 장에 감염이 일어나는데 제1관문이 사이에서 위산에서 살균작용. 두 번째는 장내 세균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네 마리의 비슷한 일령의 송아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좀 상한 걸 먹었어요. 우유를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괜찮고 어떤 거는 설사하고 어떤 거는 죽고 이 개체에 따라 틀립니다. 이게 바로 위산에서 살균작용해서 그 다음에 장내세균에서 이게 다 막아주면은 괜찮은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관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송아지가 건강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송아지 설사 예방이 영양관리입니다. 5일에서 우리가 이제 송아지 설사 발생이 대개 5일에서 3주령. 그러니까 21일까지 많이 발생하죠. 많이 발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설사 발생할 때 전해질이 빠져나간다. 나트륨, 소금이죠. 칼륨 같은 게 빠져나가요. 근데 이게 빠져나가면은 뭡니까? 전해질이 빠져나가는데 이걸 다시 채우는 거는 100이 빠져나갔다면 우리가 외부에서 공급을 해도 70%밖에 못 채웁니다. 이거는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포도당은 뭐냐?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마트 가면 스포츠 음료가 있어요. 뭐 2%,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스포츠 음료, 포카리 스웨트 이런 것들은 다 전해질 제재인데 이거 먹어서 잠시 이 더위를 식혀주고 그거 하는 것 뿐이지 이게 에너지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포도당 있죠. 단 음식, 단 거, 설탕이나 이런 거 먹으면 초콜릿 같은 거 먹으면은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이게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송아지 설사 치료할 때 포도당하고 식염수, 예를 들어 식염수라든지 안 그러면은 중탄산 나트륨, 카트만 같은 거를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수액을 같이 들어가 있는 게 팝니다. 그걸 수액을 공급하게 되면은 에너지원도 공급하고 전해질도 공급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감염성 설사. 예전에는 감염성을 전염성 설사라고 그랬어요.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원충, 기생충에 의해서 설사가 일어나는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질병이 설사를 일으키는 것이 로타 코로나 아데노 바이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대장균, 살모넬라, 장독 등은 세균이에요. 그 다음에 콕시즘은 기생충, 쉽게 말하면 원충입니다. 똥 색깔이 어떠냐, 물똥이냐, 진흙상이냐, 그 다음에 무색이냐, 피가 있냐, 그 다음에 냄새가 어떠냐, 이런 게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해온다는 건 쉽지가 않고 똥을 보시고 여기에서 비교를 내가면서 가려내면 대충 이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원인체가 뭐냐고. 자, 송아지는 태어나면서요. 처음에는 세균한테 시달리고
세균 끝나고 나니까 바이러스가 이제 달라더래요. 그 다음에 기생충. 이게 한 달입니다, 보통. 그래서 태어나서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에 시달려서 이걸 못 이기면 설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것은 뭐냐면 칸사스 주립대학에서 송아지 설사병 원인체를 검사하는데 2019년도 발표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미국 같은 게 우리나라하고 다르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게 로타 바이러스입니다. 로타. 그 다음에 크립토스프리즘.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회색은 코로나 바이러스죠. 요거는 뭐냐면 로타하고 코로나, 초록색깔. 이건 이제 13%가 복합적으로 다른 거죠. 자, 송아지 설사의 폐사 원인별 분포도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USDA에서 발표한 건데, 송아지 설사 폐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설사병입니다. 그 다음에 호흡기 질병.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인 미상, 기타, 여러 가지 질병이 되겠죠. 자, 이것은 작년 10월 달에 제가 이제 송아지 설사병에 대해서 원인체별 분포율 조사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뭐냐? 크립토스프리즘입니다. 와포자충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장벽에 이 원충, 기생충이 붙어서 이것이 조금 정식을 하게 되면은 막 자라나오는 송아지 장에 있는 육모를, 미세한 육모를 파괴시켜요. 결국에 말라들어가게 되죠.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 로타 바이러스, 33%. 그 다음에가 지알디아, 편모충이 되겠죠. 이것도 기생충입니다. 그 다음에 12%가 코로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품종에 따라서 조사한 겁니다. 여 한우나 젖소, 공이 뭔가 원충성, 그 다음에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발생은 많이 합니다. 자, 이것은 월별로 송아지 설사병 원인체 분포도입니다. 이것은 2020년 2월 달부터 제가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날씨 추울 때, 그 다음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여름철에도 나오고 봄철에도 나온다 이겁니다. 여기서 청색이 뭐냐면 로타입니다. 로타. 그 다음에 여기 회색이 뭐냐면은 크립토스프리즘 와포자충이고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 짙은 주황색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일령별로 봤습니다. 일령별로 보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거의 한 달 이내. 최고로 많이 발생할 때가 언제냐? 10일에서 15일령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10일에서 15일령이 가장 많이 발생하죠. 지역별로 봐서는 제가 조사를 많이 한 경기도, 충남이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대부분 보면은 로타 바이러스하고 크립토스프리즘, 와포자충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자, 이것은 앞에는 전염성, 감염성이지만은 지금은 비감염성, 비전염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아지한테 농사를 많이 먹였다. 많이 먹어서 소화가 더 안 된 거야. 그 다음에 엄마 소에 초유를 먹었는데 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하얀 똥이 나와요. 이 백리라 그러죠. 이런 경우에 대개 보면은 담즙이 분비가 부족한 경우가 나와요. 그럴 경우에 똥 색깔이 우유 색깔하고 똑같습니다. 이럴 때는 담즙 분비 촉진제가 있어요. 뭐냐?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도제나빌. 한 방울 넣으면 똥 색깔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얘는 담즙 분비가 제대로 안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패성, 그 다음에 발효성, 너무 많이 먹거나 비소화 단백질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송아지들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우리 사람도 스트레스 받듯이 얘네들도 스트레스 받아서 위궤양, 신경성 설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목장 주변에 우리 선생님들 예를 들어 도로공사한다. 아니면은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온다 이러면은 얘들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유를 먹는 송아지는 똥 색깔이 짙은 노란색입니다. 우유를 먹었는데 짙은 노란색이 설사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짙은 노란색이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료를 먹으면은 사료를 먹는 소들은 갈색이에요. 나중에 새카맣게 되죠. 새카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사병의 주 증상은 뭐냐? 수양성, 물동이죠. 그 다음에 물이나 전해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눈이 들어가고 점막이 건조하고 털이 거칠죠. 그 다음에 사지 말다부가 차가워요. 즉
발굽 끝이 다 차갑다 이거죠. 잘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기립부전. 이제 전해질 바에 기운이 없는 거예요. 서 있는 것도 간신히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기립부전이고, 기립불능은 아예 못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못 일어나는 거죠. 나중에는 의식이 상실되고 나중에 죽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식이성. 차가운 우유 먹이면 안 되죠. 좀 대표해서 먹여야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먹여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료 변경도 갑자기 해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 발생 일령에 따라서 대장균 3일에서 5일령, 바이러스 7일에서 15일,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원충 이렇게 일어납니다. 혹시즘은 보통 3주령 이상에서 나타난다 이거죠. 자, 이거 그림을 보세요. 송아지가 정상적일 때는 똥을 싸면 허리가 수평이에요. 근데 설사를 하게 되면은 장점막이 파괴가 되든 안 그러면은 미세한 육물을 파괴시키든 다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똥을 싸도 허리가 구부정합니다. 항문이 지저분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네 다리를 모아서 앉는 흉골형화 자세를 정해요. 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완전히 옆으로 들어 누워가지고 죽을 시간이 얼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상태에서 빨리 치료가 돼야 되겠죠. 자, 대장균. 보통 보면 수일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원충이 있지만은 바이러스는 보통 7에서 한 15일요. 그 다음에 3주 미만에서 대부분 주로 발생합니다. 자, 송아지 설사병 위험한 증상입니다. 콧등이 말랐다. 두 번째, 콧구멍으로 뭐 진물이 나와. 이건 안 좋은, 점액이라든지 나오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똥이 땡땡해. 경구한 변비죠. 막 연쇄똥처럼. 그 다음에 우유를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옆으로 덜어 눕는 거. 열이 올라가는 거. 이때는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살모넬라 설사는 저멸변 설사를 나타내고, 혹시 좀 보통 피똥이죠. 저멸변성 설사를 나타냅니다. 자, 송아지 설사의 예후와 치료인데, 여러분들이 탈수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면은, 송아지가 똥을 쌀 때는 꼬리를 들고 싸죠. 똥 다 싸고 그러면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면은 설사를 하면 물똥이기 때문에 항문이 지저분하죠. 그래서 꼬리가 가만히 안 있고 확 흔들죠. 그 다음 엉덩이가 지저분하면 5% 살수. 5%. 그 다음에 덜어 넣어가지고 있다. 10% 이상 탈수입니다. 10% 이상. 그래서 이거는 송아지 설사병에 서 있는데 젖을 먹는데 체온이 높냐 낮냐 따라서 전해질 먹이고 항생제 투여하고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기립을 했는데 젖도 안 먹고 서 있지도 못하고 그런지 체온 체크해서 수의사한테 완기를 요청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물은 충분하게 먹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설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숟가루 우리가 카보풀비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항생제는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항생제는 바이러스에서 치료약이 아닙니다.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쓴다 이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유전 송아지에서 폐사를 봐야 하는 것이 설사가 반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호흡기, 그 다음에 기타가 19%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송아지를 이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균이 자라는 데는 온도하고 영양하고 수분이 있어야 돼요. 이 한 가지만 없어도 세균이 못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송아지 방이 청결해야 되고 건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맞은 습도가 70 내지 80% 습도가.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엄마 소의 영양 상태 좋을 때는 뭡니까? 소화 잘 되죠, 지방이. 근데 엄마 소가 빼짝 말랐어요. 그러면 몸에 있는 지방이 동원되기 때문에 설사를 잘 일으킨다 이겁니다. 3개월까지는 위장이 덜 발달된다 그랬죠. 덜 발달된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 구제역 백신 접종할 때 2개월령 이하는 백신 접종을 안 하죠. 왜 안 하느냐? 엄마 소의 초유를 먹고 지 스스로 면역을 획득할 때까지는 3개월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초유의 그 이행항체인데, 모체 이행항체인데, 여기다가 백신을 투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충돌, 간섭 현상이 일어나서 백신 항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송아지의 예방접종은 3개월령부터 시작합니다. 3개월령이 1차, 4개월에, 그러니까 한 달 있다가 2차,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깔집을 자주 조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깨끗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크립토스포리드하고 로타, 콕시죠.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세균에서 살모넬라, 코로나는 다소 흔하고 대장균은 거의 발생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게 크립토스포리드하고 로타하고 또 간헐적 콕시균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거는 송아지 설사똥의 색깔, 모양에 따라서 의심되는 질병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백색이냐 황색이, 황백색, 대장균 설사 1개월령이야. 자, 점조성변이 뭐냐? 식체, 자이준이. 혈변, 콕시준 21령 이후. 이런 식으로 구분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고 한번 잘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사병이 발생을 일으킨 이 병원체가 발생 시기, 그 다음에 분변의 증상을 보시게 되면은 대개 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 지나서 발생하는 콕시준밖에 없어요. 그래서 똥 색깔이 어떠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대장균은 황갈색 수양이지만은 로타는 황색 수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 혈량, 그 핏물이 있죠. 피가 섞여 황색 진흙상. 그 다음에 크립토스포리드는 황색의 진흙상. 그 다음에 콕시준은 피가 많이 섞여 있죠. 예, 여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똥 색깔하고 모양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섞입니다. 특히 코로나나 아데노 같은 경우에는 설사가 발생하면서 호흡기까지 같이 발생하는 복합감염이 일어나는 거죠. 복합감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복합감염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코로나하고 아데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설사를 일으키는데 보면은 이웃나라 일본 같은 곳에서는 크립토스포리즘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콕시즘하고 로타 바이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일령에 따라서 설사병 원인체의 부포도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청색이 뭐냐? 로타 바이러스죠. 태어나자마자 바로 발생하죠. 크립토스포리즘 태어나자마자 바로 빨간 거. 살모넬라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GRDA는 열흘 정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발생하는 것이 GRDA입니다. 그래서 발생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게 또 원인체가 조금 달라집니다. 요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균, 바이러스, 원충, 기생충 순으로 발생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놨습니다. 자, 송아지는 태어나서 송아지 설사병에 시달리다가 그 다음에 호흡기로 시달리다가 2달에서 3개월 되면 엄마사하고 헤어지는 이유를 하죠. 이유할 때 일주일 정도 돼 막 송아지 막 웁니다. 엄마사하고 헤어지니까. 이유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일령에 따라 송아지 질병의 발생 유형, 아까 제가 다 설명드린 대로 이게 또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설사라든지 호흡기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는 사육 환경이라든지 출생 후에 초유를 충분하게 먹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크립토스포리즘. 이 정상이 뭐냐? 이질병 인해서 발생하는데 탈수는 가벼워요. 거의 안 나타난다. 단 전해질이 빠져나가가지고 침울해. 혼수 상태. 걸어가는 것이 비틀비틀하고 희청희청한 놈. 이 특징이야. 그 다음에 콕시즘 설사는 우리가 보통 보면 21령 이후에 주로 많이 받는 피똥설사죠. 이거는 장점막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 노책을 배를 막 힘을 줍니다. 여기 특징입니다. 자, 분변의 상태로 또 알 수 있는 거. 예, 똥 색깔, 연별의 진흙 상태. 그거는 소화불량, 콕시즘이나 기생충 감염이죠.
혈변, 아까 말씀드린 대장균, 폭시균 같은 거 이런 겁니다. 이 막은 뭐냐? 막을 떠든 것처럼 장 같은 물질이 나오면 심한 염증, 클로스트리디움 이런 게 걸렸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이웃나라 일본에서 오노라는 분이 연구한 보고한 건데 엄마서에는 분만 열흘 전 태어난 송아지는 20일 돼서 구충제 이범맥을 주사를 투여를 했지만은 설사병이 훨씬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훨씬 줄어들면서 약값도 적게 들어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감수성과 면역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청색은 송아지가 초유를 먹고 초유를 먹고 간 뒤에 상체가 떨어진 거죠. 보통 보기에는 보통 팍 떨어지죠. 이게 2, 3일 올라갔다가 확 떨어집니다. 근데 이 빨간 선이 뭐냐면 이 송아지가 스스로 자기 면역을 획득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 공백이 위험한 구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험한 구간에서 설사병이 많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송아지를 보실 때 항상 똥 색깔이 어떠냐, 냄새가 나냐, 피가 섞여 있냐 안 섞여 있냐 잘 봐야 돼요. 똥 상태를 잘 봐야만이 정확하게 원인체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정확하게는 송아지가 설사라면은 혈액을 뽑아서 혈액 검사를 해주는 게 정상인데 사실 그렇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소동물병원, 반려동물에 가면은 개, 고양이도 혈액 검사를 합니다만은 이 큰 동물에 대해서는 혈액 검사를 한다는 게 그렇게 건수도 많지 않고 기계가 비싸기 때문에 거의 못하고 있어요. 이 건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설사하는 걸 엄밀히 따지면 혈액 검사를 하면은 저혈당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혈당이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저단백 혈증, 알부민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저지방 혈증,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에 따라서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엉덩이가 지저분하면 5 내지 6% 탈수, 주저앉으면 10% 이상 탈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혈당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저지방, 저단백 여기에 따라서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사실 그렇지 못하고 대정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전해질 공급은 서로 다른 시간. 예를 들어서 우유급에는 전해질을 공급하기 전에 약 2시간. 2시간을 서로 차이를 둬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다시 말해서 전해질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트륨, 칼륨이 들어가 있죠. 그 우유하고 섞여지면 뭡니까? 커더, 엉기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벌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치즈 만들 때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소금입니다. 두부 만들 때는 간수가 들어가죠. 바로 그겁니다. 크립토스프리드는 정장제 투여하는 경우인데 나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목초 분말, 숟가루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정장제는 쉽게 말하면 사람에서는 저겁니다. 정농원 같은 거. 생균제죠. 미아리산. 같이 섞어서 먹으면 도움이 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콕시즘입니다. 이 원충이 장점막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피가 흥건하죠. 이것은 우리가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항콕시즘 제제. 특히 이제 소 같은 경우에 2가지 종류가 콕시즘을 일으키는데 닭 같은 경우 8개 종류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돼지라든지 닭에서는 콕시즘이 많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송아지 먹일 콕시즘 약이 없으면 돼지나 닭에 먹이는 것을 구입하다가 먹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그 지역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모든 우리가 가축을 키우는 농가에서 중요한 게 질병의 전파입니다. 송아지 설사병이 됐든 호흡기가 됐든 구제이 됐든 신발이 문제입니다. 신발. 모든 전파의 주범은 죄송합니다만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축사에 들어갈 때는 전용 신발. 이게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신발을 벗어놓고
축사에서만 신는 신발, 전용 신발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석회. 이 생석회는 화공약품이지 소독약은 아닙니다. 자, 생석회에다가 물이 섞여지면 뭡니까? 순간적으로 열이 나면서 강알칼리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구적이나 AI나 pH가 중성인데 강알칼리에 다 죽습니다. 근데 생석회 가르마 뿌려놓고 소독했다고 끝. 이건 잘못된 거죠. 반드시 물이 섞여져야 돼요. 소석회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충분히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호흡기 질병. 호흡기 질병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환기가 안 되고, 환기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축사 안에 막 냄새가 나요. 그러면 그 냄새가 휘에가서가 코 점막이라는 기관지 점막을 자극시켜서 거기가 손상을 받으니까 거기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정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호흡기 질병이 있나요? 만성 폐렴 잡아요. 안 크죠? 안 큽니다. 땅은 이만큼 큰데 얘는 안 커요. 그래서 호흡기 질병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생제는 기본적으로 쓰시고, 물론 해열, 진통, 소염제를 쓰시는데 그거보다도 반드시 쓰셔야 되는 거담제를 써주셔야 돼요. 거자는 뭐냐? 없앨 거. 다음은 가래. 그러니까 가래를 없애주는 약이 있어요. 뭐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는 비졸본이라든지 브롬신 같은 거, 뭐 진해 거담제 이런 거 꼭 써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치료가 빨리 돼요. 자, 호흡기 정상이 걸리면은 힘이 없어요. 무기력. 눈이나 코에서 분비물이 나와, 콧물 나온다 이거죠. 농도 나오고 호흡이 가빠. 그 다음에 체온하고 맥박이 빨라. 그 다음에 운동 후에 기침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폐가 손상을 받아가지고 2차 감염, 만성 폐렴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우리 선생님들 이 송아지 이쁘죠? 얼마나 이뻐요? 예, 깨끗하게 코도 이렇게 귀가 조금 서 있고, 이 귀가 조금 서 있다는 거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귀가 축 처진다는 얘기는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유해가스, 아모니아 먼지가 많으면 기관지 정말 육모가 손상이 돼서 거기로 세균이 침입해서 바이러스가 이 폐렴이 발생합니다. 폐렴이 발생하죠. 자, 송아지 질병 발생 상황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토카치라는 데가 홋카이도의 토카치인데 여기가 추운 지방이에요. 그러다 보니 호흡기 질병이 많아요. 설사병보다는. 그래서 이런 폐렴이 발생하면 안 먹죠. 열이 나니까. 침울해. 그 다음에 기침 나고, 콧물 나고, 그 다음에 숨을 가쁘게 쉬죠. 그 다음에 잘 못 자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죽게 되겠죠. 자, 주로 발생하는 것이 한 달에서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걸리는 거예요. 추위하고 이동 중에 스트레스. 이동할 때 스트레스가 면역을 떨어지기 때문에 호흡기 질병인 거예요. 자, 우리 죄송합니다만은 가장 우리 사람에서도 나이가 들면은 뭐요? 면역이 떨어지죠. 지금 코로나19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호흡기, 폐렴이 많다 이거죠. 호흡기 정상에 대표적인 정상이 기가 처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체온이 떨어지고, 체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침울해지고, 식욕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기침, 빠르고 거친 호흡, 그 다음에 혈량에 심한 비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파스쿠라성 폐렴은 만성이 되면은 목을 길게 뺍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귀를 늘어뜨려요. 그 다음에 머리가 뱅뱅 돌면 중이염이에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 폐렴은 마른 기침을 나타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한 달, 두 달인데, 우리가 호흡기 질병을 막으려면은 첫 번째 스트레스 줄여야죠. 환기, 청결, 보온, 충분한 영양 잘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소에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병인데 대표적으로 소화포체성 폐렴, 소전형성 비기관염, 소바이러스성 점막병, 아데노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주로 많이 쓰고 계신 캐틀마스터, 호흡기 혼합 백신이죠.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열이 올라가면서 숨 쉬는 게 가쁘고, 그 다음에 이 BVD 같은 경우에는 또 저기 유산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예방접종으로서 막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젖바른 송아지에서 설사호흡기 질병 외에 나타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자, 배꼽이 자르면 푹 튀어나왔어. 허리하죠. 그 다음에 배꼽이 딱딱해. 제대의 염증이 생긴 거고. 퇴변이 안 나오는 건 퇴변정체. 항문이 막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장이 폐색될 때 똥이 안 나오겠죠. 발목이 구부러져 있는 거. 요거는 굵은 위축.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태어난 송아지가 앞발 발등으로 걷는 송아지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것은 굵은 위축. 그러니까 힘줄이 쭈그러져 있다 이거죠. 엄마 뱃속에, 좁은 뱃속에서 이게 발목을 구부려져 있고 한동안 거기 있다 보니까 나와서 잘 딛지를 못해요. 이것은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부술. 기부술 맞아야죠. 두 번째는 인대 수술하는 방법. 세 번째는 불신 운동. 폈다, 꼬부렸다, 폈다, 꼬부렸다. 이걸 자주 해주시면은 어떻게 정상적으로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자주 해주다 보면은, 근데 이거 가지고 너무 심하게 하면 부러집니다. 그래서 요거 굴신 운동이라 해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눈이 안 보이는 거, 비타민 A가 부족한 거, 일어서지 못한 거, 송아지가 썰쌀을 심하게 했어도 모임나죠. 식욕이 없는 거, 식체, 발육 상태가 안 좋거나 뭐 기형도가 가끔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요거는 이후 송아지에서 나타나고 사이계양, 물 중독, 물을 많이 먹으면 뭡니까? 피오줌. 그 다음에 이러세요. 백건병. 그 다음에 콧물이 나오고 기침하고 뭐 한 곳에 모여 있는 거 이런 거 다 호흡기 질병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2015년도에 직접 수술한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분석점 들어보셨죠? 사람에서 이 모구증이라고 그러는데 5마리를 수술했는데 어떤 상태냐면은, 자, 봄철에 우리 소들이 털갈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린 송아지들이 엄마 소에 젖이 부족하니까 털도 먹고, 그 다음에 똥도 먹고, 마른 똥. 뭐, 막 이걸 먹다 보니까 덩어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거죠. 털덩어리, 깔집, 그 다음에 뭐, 돌, 모래 같은 거 먹다 보니까 이게 막혀서 못 들어오는 게 덩어리가 생기는 거죠. 이게 되게 포유류, 젖바른 동물, 파충류, 어류에서 똥이 돌처럼 된다 해가지고 분석증이라 그래요. 이 왜 생기냐? 위가 4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소들이 사료를 먹으면은 1위를 거쳐서 두 번째 위에 저장이 돼요. 이것이 30분 내지 40분이 있으면은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되면서 다시 꺼집어내서 대식임을 하는 거야. 그래야 다시 넘어오는데 이것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가는 길목이 좁아요. 우리 세 번째는 천엽이죠. 여기는 완전히 소화가 되지 않으면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3일을 거쳐서 4일로 내려가서 소화가 돼서 소화액이 분비되고 위산이 분비되니까 여기서 유문부, 장으로 내려갑니다. 유문부도 링상, 동그란 링상의 근육이 열어줘야지 내려가지, 안 열어주면 못 내려가는 거예요. 좁다 이거죠. 여기서 걸립니다. 자, 걸리다 보니까 왜 걸리냐? 이런 원인들이 벽을 핥아 먹고 털을 먹고 깔집을 먹다 보니까 시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송아지에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는 3개월 이후부터 이런 시기부터 조사를 갖다 먹여 놓으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시체가 일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5마리를 한 겁니다. 자, 어떤 예냐면은 송아지가 설사를 하는데 약물 치료에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65일에서 156일령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수술한 날짜입니다. 5마리가 사료를 안 먹어. 그 다음에 만성설사예요. 2번에서 8번까지 발생했어요. 여기에 똥이 양이 적죠. 그 다음에 위 내에 박수음은 뭐냐면은 물소리가 부닥치는 소리예요. 우리가 손바닥으로 치는 박수음이 아니라 물이 서도 부닥치는 소리가 박수음이 들렸어. 그래서 절개술을 한 거예요. 했는데 5마리에 대해서 했는데 체중이 24에서 26kg 정상으로 태어난 송아지예요. 근데 설사병이
4일부터 생후 14일령에 처음 발병했는데 발병이 2번에서 9번까지 발생했어요. 치료일수는 이틀에서 18일. 그러니까 만성설사병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여기서 했는데 한 개에서 9개가의 덩어리가 나왔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한 마리가 죽었어요. 왜 죽었냐? 수술 부위에 항생제 좀 발라주고 약점 좀 주사 좀 놓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염증이 발생돼가지고 일주일째 죽고 나머지 4마리는 아주 예후가 양호했습니다. 자, 요거는 저 밑에 그림은 뭐냐면은 캐나다에서 1995년도에 4살 된 소에서 나오는데 이 조개 껍질까지 먹어가지고 털하고 반들반들하죠. 그죠? 이건 누누이 제가 강조하지만은 소들은 혓바닥이 이래 있으면은 맛을 느끼는 부위가 혀 안쪽 끝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다 먹어요. 다 먹어. 예? 다 먹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식도의 폐색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배 가스 트림이 못 나가지고 고창증을 일으키는 거야. 반질반질. 요거는 코넬 대학에서 사이를 맡고 있는 덩어리입니다. 상당히 크죠. 자,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15년 4월부터 6월 달에 태어난 송아지. 수술 날짜는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인데 한 개에서 9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뭐 암컷, 수컷 하는데 별 의미가 없고 제일 빨리 한 것이 65일령. 그 다음에 제일 늦게 한 것이 156일령인데 여기 보시면 하나같이 설사가 뭐야? 2번 이상 만성설사였다. 한 마리 죽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려가지 못하는. 근데 이게 덩어리가요. 이 내에서 우리가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뱅뱅뱅 돕니다. 그래가지고 유문부를 간간히 막아요. 막다 보니까 내려가다 하니까 송아지가 점점 말라 들어가게 되죠. 점점점 말라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밑에 그림은 뭐냐면은 이런 덩어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트리코페저아가 원래 사람에서 듣는데 이게 위, 모구, 분석경을 영어로 표시한 겁니다. 요거 역시 보시면 되면 테니스 공 크기, 영국에서 2008년도. 얼마나 크냐 이거죠. 자, 이것은 제가 직접 수술한 겁니다. 수술 과정인데, 요거는 어떤 과정이냐면은, 위에, 우리가 사이를 지나서 유문부가 있습니다. 장으로 내려온 입구를 유문부라 그러는데, 여기를 털어막고 있는 거예요. 요거 제가 하는 장면이에요. 이거 제가 하는 장면이고. 그래서 한 개 나온 거, 4개, 9개. 이거는 한 마리에서 9개까지 나왔어요. 덩어리가. 그 다음에 3개, 이런 식으로 1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다 전부 다 제거를 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발표된 연구 논문은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웃나라하고 이거 미국이나 들다 보니까 일본에서 마침 한 게 있어요. 똑같이 비슷한 거예요. 91년도에 18에서 158일. 저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게 약물로 치료해서는 다 죽었어요. 안 돼요. 제거를 해줘야 돼. 제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얘네들이 방법이 뭐냐면은, 복부 압박 마사지라 해가지고, 이런 게 생겼을 때, 주먹을 이렇게 쥐고, 여기 수평으로 딱 내가지고, 우리가 좌측에, 우리가 손은 뒤에서 봤을 때 왼쪽, 오른쪽 합니다.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이리가 있죠. 이리 돼가지고, 밑에서부터 45도 각도로 밀면서, 예? 이 덩치를 따서 쭉 올라가면서, 10번 이상 복부 압박 마사지를 하게 되면 썩힌다, 뭉개진다 이거죠. 그래, 그 다음날 똥이라든지 이게 많이 나와가지고 살았다 이거죠. 저는 실제 안 해봤습니다만은 한번 이런 방법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2006년도에 임신 7개월령 된 건데 이거 역시 막혔어. 근데 약물로 치료해서 안 돼서 결국은 뭡니까? 수술해가지고 빼낸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석회. 이 생석회는 화공약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하고 섞여야 pH가 11 내지 11이 강염기 성분이래요. 강염기. 그래서 만약에 희석했을 때는 5%. 그러니까 물 19바가지에 생석회 1바가지 섞으면 5%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물을 충분히 뿌리고 써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한 팽에 1kg입니다. 그래, 한 포가 20kg거든요. 20kg라는 얘기는 20평을 뿌리는 용량인데, 우리 대부분 이제 농가분들 가시면은
농장지원 입구에 한포를 그냥 일렬로 쫙 뿌려요. 한 줄로. 건너뛰면 하나도 안 묻어요. 이거는 불이난 만화입니다. 불이난 만화예요.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 어린애가 눈에 들어갔다 바람이 날려서 그러면 눈에 손상이 가겠죠. 실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가루가 날아가서 뭐 저기 농작물에 누가 덮였어. 못 자라 죽었을 때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물을 뿌리고 나서 색소균을 뿌려주시라 이겁니다. 이렇게 뿌려주라 이겁니다. 비 온 다음에 또 한 번 뿌리고. 예. 자, 지금부터 이제 다른 질병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립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버짐이 진균, 곰팡이, 진균증, 피부 사상균증. 사람으로 말하면은 버짐. 사람으로 봐도 버짐이 있지만은 무좀이죠. 곰팡이가 있습니다. 이 곰팡이가 과거에는 이게 생긴 것이 뭐냐면은 영양불량. 이게 제대로 못 먹을 때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요새 버짐은 뭐냐면은 환기가 제대로 안 돼. 바닥이 젖어 있어. 그러면은 이 버짐이 많이 발생합니다. 가렵죠. 이거 보세요. 참 버짐이 얼마나 심해가지고 보세요 한번. 기가 막힙니다. 아, 그래서 버짐이 생기는 거는 환기불량, 습도가 높을 때 많이 생긴다 이거죠. 지금 보통 보면은 이게 뭐 17%에서 60% 가까이 육성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갇혀있는 소에서. 예. 근데 뭐 자연적으로 놔둬도 치료된다 이거야. 치료 안 해. 그럼 아까 보였다시피 뼈쩍 말랐죠. 이거 어디가 팔아먹어요? 팔아먹지도 못하죠.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는 거, 영양불량, 스트레스. 자, 영양불량, 산업질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유, 그 다음에 포유량 부족. 스트레스 뭐야? 너무 좁은 공간에 많은 두수를 키우는 거. 그 다음에 거세, 제각, 뿔 자르는 거, 이동. 소들도 서로 이동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서 환경. 이것이 스트레스하고 영양불량이 면역을 떨어져서 버짐이 생긴다. 이겁니다. 자, 이거는 버짐이 많이 발생하는 A농장하고 B농장 봤는데 A농장은 이유기에 많이 발생해요. 근데 단계적으로 이유해야 되는데 단계적으로 이유를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B농장은 육성기에 잘밀이라든지 건초질이 안 좋아. 사료도 적게 주고. 그 다음에 과밀 사용하다 보니까 소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버짐이 많이 발생하는 예입니다. 자, 요거 보세요. 이거 마찬가지죠. 예, 버짐. 그 다음에 버짐이 주로 많이 안면부죠. 안면부에 많이 발생합니다. 안면부에 주로 많이 발생해요. 자,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씁니다. 곰팡이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뭐 식용유 발라주는 분도 있고 폐유 발라주는 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유황연고예요. 유황연고를 에다가 사람에서 쓰는 무좀약, 예를 들어서 카네스텐이 됐든 딱다리닌이 됐든 그 20g을 섞어서 발라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홀비신이라고 먹이는 약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그래서 어떤 분들은 들어보니까 엔진오일도 발라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원리가 뭐냐면은 폐유라든지 기름 종류는 버짐을 자라게 하면 자라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공기, 산소를 공급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낫는 거지 뭐 식용유하고 기름이 낫게 하는 건 아니야. 이 산소나 공기를 차단시켜주기 때문에 낫는 원리입니다. 이거 우리 선생님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발생 안 되려면 여기 장화가 많이 써놨지만은 햇빛 충분하게 쬐주고 환기 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바닥이 건조하면 거의 발생이 없다 이겁니다. 요결석. 자, 이 수소에서는 거세를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수소의 생식기가 발육이 더디게 이루어져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거세를 하지 않는 수소의 생식기입니다. 출하할 때. 여기서는 거세를 하고도 말기에 출하할 때 생식기인데 엄연히 차이 나죠. 여기 보시다면 내경, 구멍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식기가 발육이 지연되다 보니까 거세가 요결석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요결석이 발생하는데 이 방광의 결석, 요론의 결석, 이 돌이 있다 보니까 콩팥에 돌이 있어요. 근데 여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이 남자를 포함해서 모든 수컷 동물들은 요도가 길어서 안에서 S자로 말려서 나와요. 이 구부러진 게 여기에서 돌이 걸려요. 근데 엄밀하게 봐서는 우리가 돌이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현미 영상은 돌 보입니다. 근데 오줌을 못 싸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요겁니다. 요도가 이렇게 부었죠. 팽대가 됐죠. 요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요결석이 심하다 이거죠. 심하면 그 다음 단계 뭡니까? 방광이 터집니다. 방광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점상 찐내가 나가지고 정상적인 가격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요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기 중요한 이 업무를 관찰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하얗거나 갈색 가루가 묻어 있으면 염화암모늄이나 없으면 소금, 또 없으면 또 저 뭡니까? 중조, 소다를 먹여줘야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염화암모늄 같은 경우는 독하기 때문에 4일 먹이고 6일 쉬고 4일 먹이고 6일 쉬고 약을 요 투약 원칙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비타민 A라든지 식염 이런 것도 그다음에 접이 많이 물이 많이 나오는 교사료 같은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염화암모늄이죠. 그다음에 이건 방광염이 되겠습니다. 방광염은 뭐냐면은 자 숫쇠에서는 오줌을 못 싸면은 뭡니까? 요결석인데 암소가 오줌을 못 싸는 거는 뭐냐? 암소는 생식기가 짧고 굵습니다. 오줌을 한꺼번에 오줌을 넣어요. 근데 찔끔찔끔 넣고 피오줌 싼다 그러면은 방광의 입구에 요도 입구에 감염을 일으켜 가지고 피가 나오죠. 피오줌을 쌉니다. 찔끔 싸고 그다음에 오줌을 자주 누고 색깔이 혼탁해. 여기 감수성이 높은 항생제하고 설파제정을 주사하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감수성 높은 항생제는 가나마이신입니다. 우리가 약은 잘 써야 약이고 잘못 쓰면 독입니다. 그래서 가나마이신을 질러야 돼요. 특히 언제 많이 발생하냐? 분만 후 초기. 분만 후 초기에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혹시 암소가 비오줌을 싸고 하면 방광염으로 의심을 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요거 종종 우리 선생님 농가들이 이런 예가 있는데도 이 처치를 잘못해가지고 어미소가 죽는 경우 왕왕 있어요. 새끼 놓고 얼마 안 돼서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새끼 받을 때 제대로 소독도 안 하고 받아내든지 그 다음에 분만실이 지저분해. 여기서부터 발생하는데 산도에 상처가 나가지고 여기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정식을 내서 열이 올라갑니다. 체온이. 올라가고 원기, 식욕, 대세균들도 없는데 호흡하고 맥박이 빨라져요. 그래서 온몸을 막 덜덜덜덜 떱니다. 아이고 소중내 하지 마시고 빨리 해열제하고 강신제를 주사를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 죽습니다. 여기 바로 산용열입니다. 산용열. 이 보시다면은 막 농이 가득 있잖아요. 예. 이게 바로 산용열입니다. BVD. 설사도 일으키지만은 번인장이 일어나요. 장점막이 탈락되고 감염 지도고 위장이 위축되죠. 지금 우리나라 일부제 이유전 소가지에서 0에서 51%. 자, 특히 이게 발생하면 두당 피해가 얼마냐면 7만에서 9만 원 정도 피해가 발생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정상이 뭐냐? 설사를 일으키는 거, 유산을 일으키는 거, 그다음 지속 감염 형태. 발열, 콧물, 백혈구 감소, 유사산 뭐 등등 면역 부전 이런 등등이 지금 나타납니다. 자, 이거 뭐냐? 사형관리 급변.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입으로 전파, 그 다음에 차량이랑 기구로 전파되는 거, 기계적 전파, 태반 감염. 근데 이것이 감염되면은 뭡니까? 다
입으로도 감염되고 호흡기, 생식기 다 감염돼요. 정액 수정란 통해서도 감염이 됩니다. 원인체는 플라비 바이러스, 패시 바이러스입니다. 전염 경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1946년도에 처음 보고됐습니다만은 이게 보통 일주일 정도 잠복이 거쳐서 3 내지 8개월령의 어린 동물에서 감수성이 많이 걸린다 이거죠. 특히 겨울철에서 봄 사이에. 우리나라는 1953년도에 처음 발생했어요. 그래서 약 40%, 평균 한 40% 우리나라의 항체 양성률이. 농장에 따라서 90% 이상 됐어요. 그래서 가장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호흡기 혼합 백신 있죠. 뭐 IBR, 소전염성 기관지염, BVD 이런 혼합기 캐틀마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되면 소바이러스 설사병이 나옵니다만은 요거 대장균 노타, 코로나는 송아지 설사병입니다. 그래서 노타 바이러스 이건 송아지 설사병이고 소바이러스 설사병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뭐 아까 그 말씀드린 거고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타 바이러스 요거 송아지 설사병이고 소바이러스 설사병이 바로 요겁니다. 16%. 정상은 말씀드린 지속 감염부가 한 1%네요.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신체가 발달할 때 면역력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지속 감염이 나서 항체가 음성이고 항원 양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형 송아지가 나오고 약한 정상이 아니고 작고 약한 허약 송아지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인력에 따라서 다양한 영향이 나타나요. 면역 관용 현상이나 선천이상, 기형입니다. 대개 151령 이하에는 선천 기형이 나타나고 이후에는 그 건강한 송아지가 태어납니다. 발생할 때는 큰 손해다 이거죠. 바이러스를 계속적으로 배설하기 때문에. 소가 이제 가장 감수성이 높고 걸리는 건 높지만 폐사율이 낮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주로 정상적인 발열, 설사, 면역부전, 유사산이 주 정상입니다. 100일 이전에는 보통 유산 50% 정도가. 그 다음에 100일에서 150일은 대부분 유산이고 150일령 이후는 정상적으로 분만을 해요. 급성기에 따른 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고열 나타나죠. 중임상이면 전 연령에 호흡기형은 3에서 6개월령에 다발하고 호흡기 정상을 나타냅니다. 번식장애는 번식이 안 되는 이게 나타나죠. 유산 같은 거. 죽어서 나오는 이 사산 가끔 발생합니다. 이건 죽어서 나오는 거죠. 유산. 만성형은 뭐냐 하면은 제대로 크지를 않습니다. 발육이 안 돼. 뭐 기타 증상은 유방염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키포인트가 똑같은 연령에 태어났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아무런 증상도 없어요. 설사도 안 하고 호흡기 증상도 없는데 똑같은 연령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 그러면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게 BVD입니다. BVD. 가끔 있습니다. 제가 이 농장을 다니다 보면은 검사하면 거의 100%가 BVD가 나와요. 예. 그게 이제 지속성 감염된 거죠. 진단은 뭐 이제 진단식 항체 증명법, 중화시험, 엘라이자 등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근의 항체 검사를 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음성일 때 음성을 추론하고 양성일 때 또 다시 검사해서 3주 후에 재검사해서 이렇게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원 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임상 경상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보면 항원이 음성인데 항체 음성, BVD에 감염된 게 없죠. 근데 항원 음성인데 항체 양성인 120일 이후에 감염됐다. 이에 따라서 결과가 어떤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방해야 되냐? 분비액. 소에서 나오는 분비액, 콧물이 됐든, 그 다음에 똥이 됐든, 오줌이 됐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파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게 감염이 된 송아지는 면역이 억제되기 커지를 않아요. 계속 바이러스만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병원체가 안 들어오게 막는 거. 그 다음에 충분하게 면역력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충분한 수동 면역,
수동면역. 그러니까 초유를 잘 먹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2시간 이내에 키로당 50ml 이상이죠. 네. 50ml의 초유 공급이 필요하다. 농독면역, 백신 해라 이거예요. 백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흡경화 백신.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유, 우리가 초유를 먹고 항체가 생기는 이 항체가 신생송아지가 항체 생기서 완성되는 게 3개월이 걸렸어요. 3개월령에 1차하고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2차 접종하고 6개월 간격으로 계속 예방접종을 해줘야 돼요. 이거 해야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안 하고 있습니다.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안 해요. 치료, 대증요법, 면역혈증은 바이러스의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간헐적으로 탄저 있죠. 이거는 구멍이 있는 항문, 콧구멍, 입이, 귀, 구멍이 있는데 전부 다 출혈이 일어나는 게 탄저죠. 거의 우리나라 지금 거의 없습니다만은 이게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사람에서도 이 탄저가 있죠. 비정저 뭐예요? 근육이 많은 조직에 이 비종이 생긴 건데 지금 간헐적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2010년부터 봤을 때 2015년 이렇게 35건이 발생되다가 이렇게 발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탄저하고 비정저는 토양병입니다. 토양병. 백신이 있죠. 특히 언제 조심해야 되느냐? 방목시킬 때. 또 하나가 뭐냐?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개천이 물이 범람해서 우산에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동물 사체를 끌어묻었다면 분명히 예를 들어서 그런 탄저나 기정저, 이 토양균이 20년, 30년 가기 때문에 이것이 감염이 돼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반드시 그럴 경우에는 탄저, 기정저, 백신을 파니까 예방접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결핵. 지금 많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자, 결핵 검사해가지고 림파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결절이 생긴 인프절, 결절이 생기냐 안 생기냐에 따라서 결핵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계속 잡아내고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14년 경우는 430건, 지금 뭐 400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심히 검색을 해서 살처분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자, 2018년도에는 경북이, 예? 경북, 경상남북도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시면 거의 지역이 거의 발생되고 있습니다만은 전라남도 그렇고, 예,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발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연해병은 중결핵, 파라결핵병입니다. 보시면 점점 줄고 있어요. 이거는 중요한 증상이 뭐냐면 엄미소가, 큰 소가,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설사. 약물을 치료해도 치료가 안 돼요. 점점 말라들어가는 거예요. 설사라니까. 연해병은 의심해야 됩니다. 연해병. 자, 이거는 연해병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데 다 깨끗한데 제주도에서 계속 상습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소를 사오실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브루셀라. 우리나라가 이 브루셀라 병을 박멸한다고 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태반하고 유사한 데서 브루셀라 균이 감염돼 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발생이 되고 있어요. 아주 건절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새끼 받아낼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혹시 묻어서, 예? 다른 농장에 전파가 안 되겠고, 그러니까 작업복을 갈아입어야 되겠죠. 지금 브루셀라가 지금 2018년 같은 경우 경상남북도가 발생이 됐는데, 심했는데, 그러다가 2019년도는 경상남도는 괜찮아요. 그러다가 2020년에 딱 보니까 경상북도도 덜 발생됐는데 전라남도가 발생이 심하죠. 그래가지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뭐냐,
백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제가 뭐로 저기 됐겠어요? 다 소가 이동합니까? 소가 이동하는데 사람이 이동시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광견병. 과거에는 너구리가 매개체거든요. 지금은 자기가 키우고 있는 개, 고양이도 버리는 거, 유기견, 유기묘, 이런 것들도 다 매개체입니다. 야생동물, 고라니, 이런 거 다 사람. 광견병. 아까 반에 모기에 의해서 질병이 일어나는 게 두 개 있습니다. 아카바네하고 유행열이죠. 아카바네 유행열. 이거는 이게 바이러스가 아카바네 바이러스가 특징이 뭐냐면은 관절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뭐 여기 뭐 발목이 됐던 손목이 됐던 이렇게 하죠. 우선 허리뼈, 등뼈. 인데 일어나기 때 기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없는 걸로 하니까 어쩌다 하나 나온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통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나와요. 모기가 많은, 예를 들어 우리 선생님들께서 모기가 많다 농장에 꼭 아카바네 백신을 해줘야 돼요. 특히 초산후 처음으로 임신 들어가는 것, 수정 들어가는 것들은 아카바네 백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아카바네 병에 의해서 기형송화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면역이 이미 형성된 겁니다. 백신 나와봐야 허당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카바네 특징이 뭐냐? 구부러졌죠? 관절이 구부러지고 머리에 무릎이 차 있는 거, 내 수두쪽. 그 다음에 보세요. 머리에 정상적으로 내가 이만큼 일어났는데 요 밖에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덩이 이렇게 구부러지고. 여기 보세요. 다리도 기형이고 죽어서 나온 태아. 척추가 완전히 구부러져가지고. 이게 아카바네 병이에요. 그 다음에 네오스포라. 이 네오스포라는 뭐냐? 개. 여러분들이 한우를 키우고 있으면은 농장에 한우 키우고 있는데 개를 풀어놓고 키우면 안 된다 이거죠. 개똥에는 뭐야? 네오스포라 원충이 있어요. 개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이게 언제 발견됐냐면은 1988년도에 미국에서 발견됐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왔냐? 88 올림픽 할 때 미국 교포가 개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개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우리나라 퍼졌어. 지금 너도 나도 개 고양이 키우잖아요. 이 개들은 돌아다니면서 풀어놓고 키우면 꼴린 대로 똥 오줌 쌉니다. 소가 이게 뭐가지? 입으로 감염돼가지고 엄마 소의 태반에 있으면서 임신만 되면은 새끼한테, 그러니까 송아지한테, 태아한테 감염을 일으켜요. 네오스포라. 그 태아가 기형이 나오는 거야. 엄마 소가 살아있는 한 계속 양성, 기형이 나오는 거야. 엄마 소를 드러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개를 키우되 묶어서 키워라. 그 다음에 한번 걸리면은 엄마 소의 태반에 모자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농장에서 키우되 개똥은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퇴비장에 버리도 안 되고 초지에 갖다 버리 안 되고 어디다 버려야 돼요? 구덩이 파서 묻어야 됩니다. 지금요 전리는 얘기는 젖소 우리 농장에서 상당히 많은 비율의 네오스포라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송아지 설사병, 호흡기 질병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포유기, 그 다음에 이유송아지, 그 다음에 큰소에 이러는 질병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한테 여쭤보고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